예, 김종필 TV 구독자 여러분 2부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4월 15일 총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부에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한 대로 가짜뉴스는 공공의 적이다. 저희는 이렇게 확언을 합니다. 가짜뉴스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가짜뉴스를 공공의 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일부 신문 방송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국민들을 호도해서 선전선동하는 전광 목사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를 많이 이분이 아주 확대 재생산해요. 그죠? 광장에서 기도하면 뭐 있던 네. 뭐도 낫는다든 둥. 예. 저는 사실 그렇게 비과학, 비이성을 넘어 이건 정말 염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어요. 죽어가는데. 예. 그거는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지는 거를 기대하면서 하시는 그래서 저희가 자제했죠. 굳이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입장들도 있었으나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정치가 아니라 이거는 그죠? 예. 생명과 그렇죠.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분이 목사님께서 뭐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집회라든가 이런 거를 최소화하고 아무튼 대중의 다중 집회라든가 이거를 가급적 줄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 사태가 이만큼 확산되고 커진 데에는 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 네.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런 특징적 요소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뭐 실내에서는 걸려도 실외에서는 안 걸린다. 침이 튀는데 어떻게 물론 이제 옆으로 더 많이 튀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지만 그러니까 과학적인 뭐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 주장 이걸 뭐 앞세우다 보니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아무튼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이번에 또 과거 19대 대선 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다가 네. 선거권이 없는 분이 것도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선거라는 이 전국 선거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사회 나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글쎄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의 적으로서 다룰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 아닌가 싶은데요. 예.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18조와 19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조는 역학조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3조에 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번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번째,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 제79조는요. 18조 3항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위반하면 징역 1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징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젠가 제가 보니까 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이 감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누굽니까? 조금 전에 했던 전광훈 목사는 구속이 됐고요. 오늘 아침에 그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예. 신천지 관련 교회에 대한 이른바 강제 이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거예요. 근거해서 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 이제 감염의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이제 책임자 역학조사를 지시하거나 실시할 수 있는 책임자니까 그렇죠.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관련 정당한 자료라든가 이걸 안 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진입해서 그럼 그 자료를 확인하겠다라고 강제 진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총리실하고 신천지 측이 그나마 대화가 돼서 전체 신도 명단을 주겠다 뭐 이렇게 했고 뭐 합의가 된 걸로 지금 알려져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그 자료가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는 자료냐? 네, 이건 의구심이 크죠. 또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조금 이따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 통계에서 보면 확진자와 사망자 이 통계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나오고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통계를 내놓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현재.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정부가 우리 당국이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뭐 방역망에 대한 지탄을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다른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각지대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거를 고의적으로 뚫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 또 한 번 얘기 나옵니다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생명과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타인이지만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고 그죠? 국민들 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우리 가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엄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 보여집니다. 이게 뭐 신천지든 뭐 그게 이단이어서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뭐 다른 종교적 차원이고요. 또 헌법에 보장된 자유는 다 종교의 자유나 그건 다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공동체를 그 괴멸케 할 위험성이 있거나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자, 이제 그렇게 보고요. 뭐 법적인 측면 한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제사회에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 비판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현 정부가 무한 책임을 갖고 그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한켠에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뭐 있어요. 뭐 힐난이나 이제 냉소들이 있는데 왜 중국의 뭐 속국이냐, 그죠? 왜 중국에 그 단호하게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뭐 이런 것도 조치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뭐 마스크도 그쪽에 퍼다 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 좀 하죠. 일단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따지고 본다면 우리 수출 물량의 4분의 1이 중국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적으로도 중국이 우리나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붙어 있죠. 네, 붙어 있으니 이 감염병의 확산으로 본다라 치면 바다를 건너가는 것보다 붙어 있는 나라들이 훨씬 위험한 상황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한 지역에서의 입국이라든가 뭐 이걸 이제 중단했을 경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초기 단계, 주의 단계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을 막겠다라는 게 이제 1차적인 방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31번 환자가 등장하는 시점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지역 감염으로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정부가 지금 가장 쟁점이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왜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막지 않느냐. 야당 측 내지는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이제 비판이에요. 현실 조건으로 본다면 하루 동안에 평균 한 3만여 명 정도가 우리나라로 외부에서 들어왔었는데 이게 지금 3,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들어오는 거를 지금 이제 꺼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심각 단계까지 격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을 그냥 들여보내는 거냐?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방역망은 방역망대로 가동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면 오늘 아침에 어디에서 그런 보도도 나왔던데 중국은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걸로는 그 거부 단계가 우리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역이라든가 이걸 강화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걸 막는 측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아침에 이제 총리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주의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걸 막는 건 실제로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은 내부적으로 지역 감염 단계에 들어와 있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입원이 추가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냐. 방역 당국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면적인 입국 금지 여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총리도 그 표현했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속국이어서 아니면 고개를 숙이느라고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오늘 아침에 국적 관점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산업적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국가 안보적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정부는 뭐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4.15 총선이 이제 50여일 정도 앞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서 다행스럽게도 국민을 위해서 다행스럽게 진정이 되면 뭐 진정 국면하고 진정 국면 속에서 다시 이제 수습하는 단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연착륙하면 이제 모두가 해피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방역 대응 체계나 또 구체적 실행이 미흡하거나 또 하여간 외생 변수가 악재가 어쨌든 중첩이 돼서 이게 이제 더 커져. 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모두가 원치 않는 거죠. 뭐 야당도 이걸 원하겠습니까? 다 지역이 또 다르고 또 같은 그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당은 대응을 잘하고 있냐? 여당은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면서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좀 한번 정리합시다.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자체가 네. 정권의 중반부에 열리는 선거잖아요. 심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정권 심판에 대한 구도가 기본 상수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런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터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국민들 눈에 그동안에 열심히 잘해왔다고 평가를 했다 치더라도 네. 갑자기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몰고 가 있는 있는 거야, 의도와 지금 다. 무관하게 네. 지금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거 자체가 여당에게는 절대 불리한 요소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 와중에 예를 들어 정부 관계자라든가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실수라든가 아까 우리가 봉쇄 얘기하면서 네.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지명이라든가 이걸 얘기하면서 대구발 코로나라고 표현한다든지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네. 별 뜻 없이 얘기했거나 아니면 정치적 의미를 뺀 채 아주 건조하게 던진 말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크게 상처로 받고 아픔으로 남는다는 말이죠. 네, 네. 이게 또 다른 정쟁의 요소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조건들이 지금 여당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정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라든가 이걸 요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극도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정부가 여당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추경 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워낙 경기 자체가 위축돼 있는 데다가 그렇죠. 산업 활동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지역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뭐 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빨리 하자. 네. 이것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긴급 재정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자. 그러니까 흐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서 사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그러니까 대안 중심으로 뭐 이 전환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당정청도 긴급을 그렇죠.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방책을 내놔요. 근데 그게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심판 구도로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걸 네.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다. 근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정부가 예를 들어 이번 고비를 잘 넘겨서 네. 이달 혹은 다음 달 초쯤에서 이 잡히고 통제선 안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잡고 이거를 뭐 국민들 힘으로 또 방역 당국이 맞춰 나간다고 한다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런 신뢰를 줄 수 있었구나.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평가의 지점들이 나타날 수 그렇죠. 있겠죠. 악재가 이제 호재로 그렇죠. 도리어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당의 그 정부 방역망에 대한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요구들이 조금 더 강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네. 정치권의 요구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 마스크 얘기들을 국민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하루에 뭐 최대 한 1,300만 장 정도를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데 네. 국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300만 장 정도가 보통 수출되는 물량이었다고 하는데 네. 오늘에서 이제 그걸 결정을 한 겁니다. 전체 하루 생산량의 50%. 네. 그러면 한 600만 장에서 700만 장 사이인데 네. 이걸 그러니까 우리 공공망을 통해서 국내로 공급하고 수출 물량은 10% 수준으로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요구들이. 디테일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특히 여당이 네. 그죠? 집권 세력이니까. 그렇죠. 또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일상으로 들어와서 그걸 제기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부겸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대구가 이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현재 집권 세력 특히 여당이 지지도가 낮은 어떤 선거구나 그 지역 그렇죠. 그쪽의 후보자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보면
훨씬 더 잘 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실한 방식으로, 것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린이 안전 도시 아니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는 어린이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사람이 살기에도 훨씬 편한 도시예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는 사회적으로 일정한 위치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정치적으로 여당이 TK 혹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낮고 또 그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요구 사항이 훨씬 많을 수 있죠. 그 요구를 어쨌든 받아 안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느냐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눈에 그게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물론 당장의 유불리로 이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마스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방역망 확대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진전된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 진정성도 느껴지고 그렇죠.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정책적 차별성도 이런 면에서는 여당이 우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예산도 운영할 수 있고 정책 수단을 실효적으로 즉각 투입할 수도 있고 빨리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운영하셔서 국민들에게 실제로 보탬이 될 수 있는 또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에 달리 보면 이제 야당은 이게 그냥 현상적으로는 호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고 여당의 실책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찬스이긴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죠. 뭐 야당이 기본적으로 뭐 영어로도 나옵니다만 반대하는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존에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닐 것이고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뭐 이게 이제 그렇죠.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일 것인데 이런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 뭐 야당이 이 비판하는 측면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이 보건 정책이라든가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정치권이 해줘야 될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통합이라든가 국민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의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과 권력과의 중간에 있어서의 중재자 역할을 정치권이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또 야당이 해줘야 될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뭐 정부는 대구를 버렸다. 혹은 경북을 버렸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네들 죽이는 일이에요. 그게. 본인들이 정쟁이라는 그쪽에서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번 사안이 잘 정리가 됐어요? TK 지역에서 그러면 여당의 지지율이 급등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통의 지지를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과 이걸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네.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엄정하게 표현하자면 좀 정쟁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역할들이 분명히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거냐? 네. 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혹은 이쪽에서 이제 이른바 의료 시설이라든가 네. 공공의료 분야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충되지 못했을까? 네. 이런 내용들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들이에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야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사실은 지금의 야당이 정치 주도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지역에서는 여당 성격이잖아요. 여당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도 좀 지역에서는, 네. 함께 해주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질책과 비판은 충분히 해야 되고 지극히 당연한 역할이지만 마치 이게 정쟁적 요소로 비화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중재자 역할로 또 막아주셔야 되는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우리 뭐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는 이런 나쁜 정치, 낡은 정치 행태는 극복되기를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제기를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제로 정했던 코로나19 사태와 4.15 총선 관련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강인한 민족입니다.
무수히 많은 외침, 또 무수히 많은 전쟁, 또 내부에 많은 재난과 같은 재앙들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사실은 그런 우리 민족의 애환과 또 그걸 뚫고 나온 우리들의 불굴의 용기와 또 지속 가능한 생존력, 그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우리 스스로 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또 탓만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존엄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저희도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1. 구독, 2. 좋아요, 3. 공유. 이 내용을 좀 많이 공유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유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했던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실 텐데 저희가 매개자, 중개자 역할을 할 테니까 좋은 의견이나 대안 있으면 김종필TV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